챕터의 기초 통계량,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풀이는 번호별로 이제 진행이 쭉 될 거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듣고 싶은 번호를 찾아가시되 제가 30분 단위로 풀이를 할 겁니다.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만두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문제가 쉬우면 빨리 풀고 문제가 어려우면 조금 더 걸릴 거다라는 뜻이겠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가장 쉬운 게 이제 중심 위치, 측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런 거거든요. 또는 삼포의 측도와 가장 거리가 먼 곳. 측도라는 단어와 측정이란 단어는 다르다 그랬죠. 명서 등비 이런 거는 명목, 척도 이런 단어로 척도하고 측도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요. 중심 위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최중평 얘기하는 거죠. 최중평. 근데 왜 교수님 자꾸 최중평 하세요? 평균부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일관되게 쓰기 위해서는 우선 최가 있다. 이렇게 하고 꼬리 쪽으로 중평이 따라온다. 그리고 피어슨의 그 외도를 생각해서 그림도 그릴 때 1배, 2배, 3배 이렇게 이제 그려라.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몇 번 해야지. 네, 우선은 중심 위치의 척도라는 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잖아. 센터. 너가 갖고 있는 자료의 센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표준 편차는 3포죠. 3포의 축도. 그래서 분산, 변동계수, 그 다음에 사분위, 범위,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범위, 뭐 이런 거. 3포의 측도와 그 다음에 중심 위치의 측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표값으로서 산수길 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말고 중앙값, 최빈값. 산기조도요, 많이 이제 물어보긴 해요. 산기조. 네. 산기조는 산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하, 조화, 이렇게 해서 산기조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산기조, 최중평,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산술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술평균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500을 다 더해서 4로 나눈다. 그럼 500 때문에 굉장히 값이 커질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1번 이상값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이상값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값들을 모두 우리가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말도 돼요. 추정값으로 들어가면 불효일충, 충분성이거든요. 충분성을 만족해서 우리가 산술평균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결과 이상값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상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쳐서 없애버리는 게 좋죠. 그때 쓰는 게 뭐다? 3표준법, 3시그마법.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정기분포에서 할 건데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가 이렇게 벗어날 때 3표준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제 산수평균 같은 게 좀 정리가 되죠. 아니면 트림드 민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10%씩 자르자 이런 것. 산수평균은 이상값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편차들의 합은 0이다.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제곱을 했었잖아요. 분포가 좌우 대칭이면 산수평균과 중앙값은 같다. 최중평 같다. 그런 뜻이죠. 자료의 중심, 센터에 대한 측도다. 산수평균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이상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이상점, 이상치, 이상값 다 괜찮습니다. 이상점, 이상치가 있다. 그러면은 대표값을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아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중앙값이 좋아요. 중앙값 자체는 이미 중앙에 있는 것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중앙값 표시해 두시고 이상값이 있으면 중앙값이 적합하다. 바로 문제 나오나요?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대표값을 구하고자 한다. 극단값이란 단어 자체도 이상치, 이상값. 그러면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측도는 어떤 거다? 보통은 중앙값이 좋아요.
그래서 중앙값을 선택을 딱 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중앙값을 다른 말로 제 500분위수라고 하죠. 500분위수라는 건 100분위수, 100분위수라는 건 내가 가진 자료들을 100개로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4분위수는 그 자료들을 4개의 범위로 구별하겠다는 뜻이라서 4분위수잖아요. 100분위수는 100개로 구별하겠다. 그중에 50번째 있는 수가 중앙값이다. 절사평균이 제가 아까 트림드 민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르다라는 절자잖아요.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 거야? 뭐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잘라요.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나는 끝에 10%를 자를 거야. 그러면 10%를 자르는 절사평균이 되는 거예요. 5%를 자를 거야. 그러면은 이 값들이 거의 극단적인 값들은 한 3,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자르면 거의 다 잘리겠죠. 절사평균. 평균은 안 돼. 평균은 안 돼.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인데 해설을 보면 중앙값 자체가 제 50, 100분위수고요. 4분위수로 들어가면 Q2죠. 제일 적합하다. 그러면 절사평균이 뭐냐? 자르다 뭐를 자를 건데 뭔가 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 10%, 5%. 그러면 그 일정 비율만큼 오른쪽에서 자르고 왼쪽에서 자른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괜찮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평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균이라고 이야기했대. 기하평균? 조합평균? 땡. 무조건 산술평균이다.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내가 가진 자료들을 다 더해서 전체 개수인 n으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모집단에서였으면 뮤라고 쓰고 표본에서였으면 x바라고 쓰고 통계에서는 ex라고 쓰더라. 제가 3가지 기호 다 알려드렸죠. 중심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축도다. 좋아.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단점이야. 단점이죠.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는 절사평균 trimmed mean을 사용하기도 해. 좋아 좋아. 4번 표본의 몇몇 특성값이 모평균으로부터 한쪽 방향을 멀리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자료에서도 좋은 추정량이냐. 잠시 한쪽 방향으로 모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걸까요? 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이 이쯤인데 떨어져 있다. 보통은 최중평에서 이쯤으로 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모평균이더라. 그래서 뮤더라. 근데 뮤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꼬리 쪽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값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값이 있는데 평균을 사용해도 되나? 맞아요. 아주 좋은 예측입니다. 아래 보니까 평균은 자료들이 비대칭이거나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의 대표값은 적합하지 않다. 아, 맞아, 맞아. 그럼 뭐가 적합하다고 그랬죠? 절사평균 또는 중앙값. 뭐 이런 게 적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통계량이라고 부르며 모평균으로부터 한쪽으로 편향된 자료의 통계량 중 하나인 표본 평균은 모평균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없다. 해설을 읽어봤는데 해설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이 안에는 단어가 몇 개가 보여요. 표본의 특성값을 통계량이라 부르며 모평균으로부터 편향된 통계량 중에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 단어 조금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보통 통계량, 추정량 이런 단어는 사회조사 파트 중에서 추정이나 검정 요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먼저 모집단을 하나 세우시고요. 이후에도 공부하니까 계속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퓰레이션. 모집단에는 뮤라는 평균이 있죠. 모평균. 그 다음에 표본을 뽑죠. 표본을 n개를 뽑을까요? 그러면 표본으로부터도 자료들이 있으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 모집단에는 원래 모분산도 있고 뭐 비율도 있고 뭐 상관계수도 있고 등등등 이러한 값들을 모두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모수, 파라메터. 표본들도 자료니까 그들로부터
표준 편차 분산도 구하고 비율도 구하고 상관계수도 구하고 등등등. 그럴 때 이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기호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뮤, 시그마 제곱, 왼쪽에 써드릴까요? 뮤, 시그마 제곱. P는 아시겠죠? 비율은 P예요. 상관계수, 로. 이제 그리스어가 있어요. 보통 모집단의 기호들은 다 그리스어로 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표본의 값들은 X바라고 부르고 S제곱, P, 햇, R. 네, 이렇게. 지금 모집단에서 구할 수 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다 합쳐서 모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값들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 올라가서 표본의 특성 값을 통계량이라 부르며 표본으로부터 얻은 각각의 값들은 통계량이다. 됐죠? 모평균으로부터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거는 뭐 편향이라는 건 뭐예요? 이후에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정할 거예요. 내가 가진 x바가 50이다. 그런데 원래 뮤가 70이었어. 꽤 다르죠. 이럴 때 편향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제가 x바를 약 69로 계산했다면 편향이 적은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불편향이라고 그래요. 편향, 불편향. 단어 좀 어렵다. 이쪽에 표기해 놓을게요. 편향, 불편향. bias, unbias.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향이 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향된 자료일 때는 지금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편향이 돼 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게 70이지만 70보다 작거나 큰 값들을 얻었어. 이런 뜻이에요. 이러할 때는 50을 가지고 70을 추정하면 안 되겠죠. 편향이 돼 있으니까. 좋은 추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추정량이라는 건 내가 추정하는 값으로서 70을 뭐 한다? 추정을 한다. estimate 할 거다. 그럴 때 50을 이용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노노노노. 그러면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추정량과 통계량은 좀 다릅니다. 통계량은 지금처럼 x바, p 햇 이런 거를 통계량이라고 그러고 추정량은 x바, p 햇도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선택 중에서 정말로 모집단을 잘 선택하는 그 값을 추정량이라고 그래요. 단어 몇 가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좀 단어가 복잡하네요. 4번의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모집단의 각각의 값들을 계산할 건데 뮤, 시그마 제곱, p, 로우를 모수, 표본의 x바, p, 햇, s제곱, r 등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우선 이렇게만 조금 알고 가셔도 이후에 반복이 되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 우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어떤 거죠? 가중평균이죠? 어느 대학교에서 1학기에 개설된 통계학 강좌에 A반 20명, B반 30명이 수강하고 중간고사에서 A반, B반 각각 평균이 70점, 80점이었다. 이번 학기에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50명의 중간고사 평균. 아래와 같이 풀이를 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원래 정답이니까. 하지만 가중평균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A반 몇 명? 20명. 그런데 이들의 평균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70점. B반 몇 명? 30명. 그리고 이들의 평균이 80점.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70점을 기준으로 20명이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센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70점을 얻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또 30명이 80점을 얻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값을 모두 50명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어떻겠니? 라는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어떤 거냐? 평균의 입장에서 20이 있었어.
평균의 입장에 30 있었어. 그리고 다 합치니까 50이야. 그러면 50으로 나누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가중이란 단어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명을 1명, 2명 모두 다 더했어. 그 다음에 20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70이 나왔다. 따라서 1명, 2명, 20명을 다 더한 총합은 20 곱하기 70이다. 이렇게 제가 해설에 해놓은 건 총합의 입장에서 다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20 곱하기 70. 그리고 B는 30 곱하기 80에는 총합을 얻은 거죠. 3,800점. 여기에 50명이니까 50으로 나눠서 76점이다. 가중평균의 입장에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총합의 입장에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계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1번, 2번, 3번 정도? 이제 연필을 들기 시작하면 5번과 같은 문제들이 거침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6번 문제. 어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승진 심사에서 평가 항목별 성적의 가중평균을 평가 성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가중평균 나왔다. 100점을 기준으로 할 건데 그 100점 만점 중에 근무평가를 30%, 성과평가를 30%, 승진시험 결과를 40% 넣겠다는 거죠. 만약에 100점이었다. 그러면은 30점을 얻는 거고 100점이었다. 그러면 30점을 얻는 거고 100점이었다. 그러면 40점을 얻는 거라 토탈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분은 80점, 70점, 90점을 얻은 거예요. 80점 중에 30점, 80점 중에 30%, 70점 중에 30%, 90점 중에 40% 계산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가중평균의 원래의 정의를 W1x1 더하기 W2x2 더하기 WNXN을 W모두 WN까지 더한 거로 나눈다. 그때 WI를 XI 가중치라고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100점이 30%니까 30점이겠구나. 그럼 이 사람이 80점 맞았으면 80점이니까 30%면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기 쓰셔야 되겠죠? 손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라면 손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손이 계산기보다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81점. 근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결국은 80점 곱하기 0.3 더하기 70점 곱하기 0.3 더하기 90점 곱하기 0.4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역시 81점이 나오는데 왜 굳이 분모에 0.3 더하기 0.3 더하기 0.4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중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값들이 다 합해서 1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나 안 나누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100에 맞춰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표준화를 한다는 입장에서 가중치 합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점 잘하셨고요. 7번입니다. 어느 투자자의 연도별 투자율 표시, 율, 투자율이니까 뭐 2%, 10%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50% 이렇게. 그러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평균. 연이 아니라 율, 비율. 특별히 인구 변동률, 물가율, 경제성장률, 수익률 이렇게 율에 대한 비율에 대한 대표값을 쓸 때는 어떤 걸 쓰라고 그랬죠? 곱해서 n개로 제곱근. 그래요. 맞아요. 이때는 조합평균 땡. 산술평균 아니라고. 절사평균은 뭐예요? 절사평균 트림드. 극단적인 값일 때 자르는 거.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 산기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산, 기, 조.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산술평균이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했고요. 기하평균은 지금처럼 비율에 대한 기대값, 조합평균은 속도 등의 기대값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기하평균은 인구 변동률, 물가 변동률, 경제 성장률, 수익률과 같은 비율의 대표값으로 쓰인다.
따라서 투자자의 연도별 수익률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기하평균이 가장 적절하다.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왜 이름이 기하평균입니까?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하를 평균 내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이그잼플 하나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예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하고 8이라고 합시다. 그림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면 이거의 면적은 28에 16이죠? 혹시 면적을 똑같이 갖는 정사각형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x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정사각형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4죠. 맞아요. 그럴 때 2와 8을 곱한 똑같은 16의 입장에서 4라는 건 이들의 제곱근이죠. 4. 바로 이 아이디어가 기하적 차원에서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해서 기하평균이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를 가지고 똑같은 면적의 x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따라서 x는 2 곱의 제곱근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평균이다. 기하평균의 의미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관광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80km로 운행하였다가 돌아올 때는 100km로 돌아왔다면 평균 운행 속도 얼마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동원하는 거야. 1번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누자. 그러면 90이죠. 다행히 90이 답이 없어. 너무 다행인 거야. 있었으면 난 분명히 90을 썼을 거야. 혹시 누군가가 80 곱하기 100을 이렇게 제곱근으로 계산하는 분도 계실까요? 계산 안 해봤으니까 뒤로 넘어가고. 하지만 안 돼요. 이미 속도라는 이 개념 안에는 시속, 시간분의 거리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리의 입장에서 막 계산하, 시간의 입장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을 더해서 90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억만이라도 하세요. 속도에 대한 평균은 조합평균을 이용한다. 조합평균이 뭐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긴 게 조합평균이에요. 뭐야. 그쵸? 수업 시간에도 그냥 간단히 설명했지만 아래 있는 이 관광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 구한 것처럼 하면 돼요. 너무 책임감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치? 80, 그 다음에 100이 있다. 그러면 역수를 먼저 취해요. 100분의 1.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산술 평균을 구해요.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각각의 값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그럼 2분의 1로 곱해라. 이 말이랑 똑같죠? 그리고 역수를 취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그거의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원래 80, 100이었는데 제가 역수를 취한 다음에 산술평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 풀이를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개의 역수를 취한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분의 1 다시 역수를 취한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세요? 저도 늘 계산기를 이용하나 손으로 하나 맨날 이걸로 헷갈려요. 우선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1 나누기 80, 1 나누기 100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에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서 1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꼭 계산기 연습. 나중에 시험장 가서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 저는 계산기 말고 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 방법이 없어요.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할 때 초등학교 때처럼 최소 공배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800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80 위에는 10만 있으면 되고
100 위에는 8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그냥 800분의 18. 약분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거 2분의 1을 하면 돼요. 800분의 18을 이렇게만. 그러면 800분의 9죠. 3번, 그거의 역수. 그러면 9분의 800.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로 지금 계산할 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분수예요. 분수 보고 당황하지 말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분모를 그냥 키워도 되니까 80과 100을 가지고 가장 눈에 보이게 분모를 만들어라. 저는 800이 보였어요. 800 괜찮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00이 되기 위해서 분모에는 10을 곱하고 분자에 100에서는 8을 곱하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10 더하기 8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분수 어려워요. 또는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이 정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주어진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일 때는 무조건 무슨 평균? 조합평균. 조합평균 이용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다시 역수치한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역수치할 때 이렇게 넘어가서 산수평균 역수치한다. 이렇게 이 흐름을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한 2번만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수학 못하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분수 계산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그러면 800분의 1로 그냥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걸로 가라고요. 그리고 나서 통분했으니까 위에 분모에 숫자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고 800분의 18이 나오면 2분의 1 계산해서 800분의 9, 9분의 800 그대로 계산기만 사용하면 돼요. 괜찮으시죠? 잘하시네요. 이제 9번 문제 정도만 풀고 문제풀이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의 분포에 대한 대표값으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앞서 여러 번 얘기했네요. 평균은 어떨 때 사용하면 참 위험하다? 1번 자료의 크기가 큰 경우 자료가 크면은 다 더해서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아마 더 잘 썼다고 생각할걸?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거 글쎄 그게 뭐 이걸 사용하는 이유인가? 평균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 뭔 소리지? 4번이죠. 평균은 중앙값보다 극단적인 관측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객관식 문제에서 저도 객관식 문제를 내는 사람이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대학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보기가 긴 게 답으로 많이 쓰게 돼요. 아니 답을 만들려면 이상하게 말이 길어져. 이상하게. 따라서 4번이 답이기도 한데요. 극단적인 관측값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해설 읽어볼게요. 비대칭이거나 극단적인 관측값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면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측도로 극단적인 값, 비대칭 이런 거, 평균보다 중앙값 또는 절사 평균은 어떤 거였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되게 많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아. 근데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끝에 한 5%, 끝에 5%를 한 번에 혹시 좌우 오른쪽만 1% 자르거나 아니면은 왼쪽만 10% 이렇게 자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체 범위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좌우에 몇 퍼센트를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문제 풀어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댓글에 몇 번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